안녕하세요. 붕당정치 전개과정 수업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는 65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요 파일 하나를 나눠줬습니다. 종이로 나눠주기도 했고 여기에 이제 적어가면서 진도 나갈 테니까 교과서랑 보조를 맞춰서 따라오도록 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동서인 나뉜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선조 때 기성 훈구 세력, 외척 세력과의 어떤 관계에 온건하냐, 강경하냐에 따라서 동서인으로 나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과서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되지요. 척신정치네요. 척신정치에 잔재청산 둘러싸고 갈등이 생긴 것이 이조 전랑 자리를 두고 더욱 심화되어서 기존 사람들과 함께 하자라는 쪽이 서인, 온건한 서인, 그 다음에 신진사림은 강경한 동인,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처음 동서인이 나뉜 것까지입니다. 아래쪽에 이 이조 전랑이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동서인이 싸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여기 부분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인조 반정 이전까지 이제 남북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필기를 좀 하시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분열의 계기가 되는 사건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첫 번째 문단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붕당 정치가 어떤 거다. 이런 거다. 공론에 의한 정당 정치를 말한다. 오늘날의 그런 거랑 비슷해요. 대신 또 붕당이 상호 간에 잘 이루어졌을 때는 비판과 견제가 가능하고 제하 살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서 정치에 반영하는 아주 좋은 형태의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과정이 되는데, 일단 정당이 여러 개가 나뉘게 되잖아요. 이제 다시 남북인 등장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남인과 북인은 동인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 동인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요게 붕당이 나눠진 두 계기인데, 하나는 정렬이 모반 사건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정철의 건저희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거치면서 동인이 서인에 대한 태도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한 줄 쓰여져 있지만 사실 품고 있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는 요 빈칸을 좀 채워주시고, 지금 두 사건을 보니까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은 거죠. 서인 쪽에서 정렬이 모반 사건으로 동인 공격하고, 동인 쪽에서 정철의 건저희로 한번 공격하고. 이게 어떤 사건이냐? 우선 정렬이 모반 사건. 일단 사건 명만 알면 되지만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정렬이란 사람은 동인이다. 원래 서인이었는데 이제 동인으로 선회해서 뭔가 할 말을 하는 패기 있는 성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선조가 정렬입은 패기가 많아서 옆에 가까이 두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렬입이 벼슬을 내던지고 젊은 나이에 이제 귀향을 해버렸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저 밑에 있던 소식도 없던 정렬입이 그 지역 주민들과 짜고 역적 모의를 했다더라라는 투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고변이라고 할까요? 그런 투서가 들어와서 정렬입이 이게 뭐냐 해가지고 잡아와서 해명을 드리려 했는데, 잡으러 갔더니 이미 어디론가 도망쳤다가 자살한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렬입이 동인 출신이었으니까 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나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한 3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역적 모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선조는 잘 걸렸다 싶어서 이 동인을 대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옥에 많이 갇혔다고 옥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기축옥사가 상당히 많은 동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앞서 배웠던 같은 선조 시대의 4대 사화, 선조 때 다 있었던 건 아니군요. 앞시기에 있었던 4대 사화가 다 합쳐서 500명 정도의 살인이 죽었다고 하는데, 기축옥사는 한 1000명 정도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가 좀 과장된 면이 있긴 하겠지만 꽤 많은 동인들이 타격을 입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그리고 그때 우의정예로 수사 책임자, 선조를 대신해서 정권을 휘두른 것이 바로 서인 측의 대표인 송강정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전문학 시간에 송미인곡, 사회미인곡 배웠던 그 정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내용을 이제 써놓은 웹툰이 있거든요. 왜 이래?
일단 넘어가고 이걸 보면은 이제 정철의 옥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직접 보세요. 이렇게 해서 동인이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고 이제 동인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동서인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제 동인은 항상 서인을 못마땅하게 보면서 언젠가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꼬투리가 잡히는 게 있으니 바로 이제 정철의 건저의라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건저라는 말 자체는 여기 나와 있듯이 왕세자를 정하는 일입니다. 선조가 이제 왕이 된 지 오래되고 그 후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 라는 걸 미리 정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건저를 언제 하는지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왕에 따라서 100일 만에 원자가로 책봉이 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안 되다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튼 이걸 이제 정하긴 정해야 될 텐데 이 앞에 나왔던 정철이 선조한테 이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별 생각이 없다고 할까요?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아들 중에 광해군이 제일 괜찮으니 세자로 책봉합시다 라는 것을 말했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를 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정철의 몰락인 거죠.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조가 있고 지금 광해군이 15대 임금이 되지만 쉽게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 발표했으니까 잘 알죠. 이 당시 지금 의인왕후 박씨와 임모광후 김씨가 둘 다 이제 정비고요. 공빈 김씨부터 쭉은 이제 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창대군은 대군이죠. 적장자이기 때문에 대군이라고 붙이는 반면 나머지 왕자들한테는 대자가 안 붙잖아요. 그냥 임해군, 광해군 이런 순이죠. 공주도 적통이면은 공주라고 하고 적통이 아닌 서자인 경우에는 서녀인 경우에는 옹주라고 하는 걸 가계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튼 그 임모광후 김씨와 영창대군은 나중에 그 의인왕후 박씨가 죽고 나서 다시 재혼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그 중에서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 임해군입니다. 근데 임해군은 그 어릴 때부터 인성이 안 좋기로 유명을 해서 좀 그렇고 그 임빈 김씨의 의안군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고 광해군과 나이가 조금 더 어린 신성군 정도가 그 다음 세자가 될 만한 후보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공빈 김씨는 광해군을 낳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선조가 이제 주로 사랑하던 많이 찾아가던 여인은 임빈 김씨였던 것 같아요. 보면 알지만 지금 무려 뭐 거의 9 가까이의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건 매년 이렇게 임빈 김씨를 선조가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독하기도 하고 신성군을 예뻐했던 거죠. 이렇게 좀 적통에 적자가 없고 서자들만 가득하고 서자들 중에서도 또 마지는 좀 행실이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철이 민감한 문제인데 광해군을 세자로 올리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조는 내가 아직 젊은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볼까요? 이걸 먼저 보여줄 걸 그랬네요. 광해군이 재위를 했을 때 영창대군은 2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 이후에 태어난 애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선조의 초반인 거죠. 이렇게 내가 아직 젊은데 뭐 후계자를 벌써 정하려고 하냐. 그 다음에 신성군 쪽의 어머니인 임빈 김씨는 자기를 이제 위협에 처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정철이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말을 잘못 꺼낸 게 되겠죠. 이게 건저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정철을 미워하던 동인들이 정철을 파직시키고 유배시키고 죽이자 이러면서 이 관련된 서인들을 반대로 탄압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인에 대한 태도로 동인이 분열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고 특히 이제 동인 중에서도 기축 옥사에서 많이 타격을 받아서 정철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이 기회에 정철을 죽여버리자면서 북인, 강경한 쪽이 되고 필기하세요. 이제 남인 쪽은 그래도 이제 뭐 죽일 것까지는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온건한 쪽으로 동인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필기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정철은 유배를 가서 죽진 않고 남인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렇게 죽이진 않고 유배 가서 선조를 그리워하면서 여러 가지 가사문학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광해군은 그 뒤에 어떻게 즉위하냐?
그때 이 시기에는 즉위하지 못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야, 그렇죠? 이것도 이제 발표 때 나왔던 내용인데, 임진왜란이 쳐들어왔다는 소리 들으니까 이제 정말 국가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왕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광해군이 부랴부랴 제대로 된 행사도 없이 세자로 책봉이 되고 분조해가지고 선조는 도망가고 광해군은 남아서 경기도 일대에서 이제 임진왜란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끝나고 선조가 곧 죽고요. 그 광해군이 북인과 함께 집권하게 됩니다. 앞서 선조가 동서남북인을 좀 이렇게 고르게 등용하고 서로 견제시키면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수완은 좀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광해군은 자기의 어떤 정통성 문제를 좀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기를 지지해줬던 북인 세력만 이제 등용하고 거의 북인 독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북인에게만 권력을 몰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북인도 좀 명분이 있었던 것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서인 남인 계열의 많은 그 유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도망을 갔고, 북인 계열은 이제 학파로 남명 조식 학파를 계승했다고 하는데 의병장 활동을 앞서서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쟁 이후에 집권하는 데 명분도 있고 해서 북인이 광해군과 함께 정치 생명을 함께 하게 됩니다. 네. 요 내용이 이제 광해군까지의 내용이고, 교과서로 보면은 이제 요 내용이 되겠어요. 광해군 때 집권한 북인 세력, 이런 이유로 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인조 반정으로 몰락하게 되잖아요.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이제 등극을 하는데, 이렇게 인조 반정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 적어놓은 폐모살제와 중리배교 때문입니다. 네. 조선시대에 폐위된 왕이 몇 명일까? 보면 이제 반정이 2번 있었으니까 연산군, 광해군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단종도 폐위됐었죠. 근데 단종을 폐위시키고 권력을 찬탈한 세조는 세조 반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금방 제가 말했듯이 찬탈했다고 하죠. 그 시대에도 세조는 찬탈이라고 해서 정당성이 없음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반정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돌이킬 반자에 발을 정자, 정치 정자를 쓰지 않고 발을 정자를 씁니다. 이 상당히 좋은 의미의 단어인데요. 바로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 그러니까 이 반정 이전에 연산군과 광해군은 굉장히 어지러운 어떤 나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중종과 인조가 바르게 발을 정자를 쓰는 세상으로 되돌려 놓았다. 좋은 정당한 일이었다라는 걸 포함한 단어가 바로 반정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광해군이 이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발표한 학생이 발표를 해줬고요. 이 2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다시 나오니까 그때 들으면 될 것 같고, 여튼 인조 반정으로 몰락하였습니다. 인조 반정을 일으킨 건 누구냐? 인조가 되는 능량군과 바로 정권에서, 북인 독재 정권에서 고립되었었던 서인, 그리고 일부 남인이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으니까 서인은 이제 득세를 하는 거죠. 남인을 조금 참여시켜주면서 한동안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좀 참여하는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더 이상 이제 북인은 안 나와요. 여기서 북인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광해군과 함께 북인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공존해서 앞으로는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전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조 반정 이후 서인과 남인이 이제 공존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둘은 안 싸우냐? 예, 이 둘도 싸웁니다. 이후는 이제 서인과 남인이 여러 대에 걸쳐서 예송과 황국으로 싸우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에도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필기를 영상 멈추고 좀 하고요. 네, 첫 번째 문단에서는 현종 때 있었던 예송 논쟁이 1, 2차 나오고,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는 숙종 때 있었던 환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제 시험에는 이 예송과 환국 빈칸 정도 나오고, 예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환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세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건지 그냥 제 설명 정도만 알고 빈칸을 채워 넣을 수 있으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예송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일단 필기를 해두시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서인과 남인이 예송으로 왜 싸웠냐라고 했을 때 가계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인조의 가계도입니다.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왕이 된 다음 그 정실 부인인 인열왕후 한씨에게서 4명의 아들을 보았네요. 이 중에 적통인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태원이가 발표를 해서도 알겠지만 소현세자가 독살당하고 복림대군이 둘째인데 그 왕이 올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가 제가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태종 이방원은 5째 아들이었지만 왕위를 계승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패도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조선 중기쯤 가면 성리학이 아주 일상생활과 정치에서 내면화되면서 반드시 상속은 적장자 우선 뭐 이런 게 있고 적자와 서자를 굉장히 차별하는 적서차별의 행태 이런 것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왕실도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소현세자가 독살당했더라도 그 당시 청소년 나이였던 소현세자의 장자가 있었거든요. 그 장자가 뒤를 이었으면 인조의 뒤를 이었으면 아마도 이런 예속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가 2번째 아들을 이제 무리해서 효종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복림대군이 이제 결혼해서 현종을 낳고 그리고 나서 현종이 즉위하면서 효종이 이제 죽은 거죠. 그때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인조의 2번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열왕후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자리는 비워두기가 어렵거든요. 정비 자리는. 그래서 또 젊은 나이에 뭐 인조가 60대인데 장렬왕후 조씨는 15살인가였다 그래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을 또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장렬왕후 조씨는 결혼할 때 이미 소현세자나 복림대군보다 나이가 훨씬 적었다. 그래서 어머니죠. 계모인데 훨씬 나이가 어린 그런 꼬인 족보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그리고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이 계모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그때 이 계모인 교과서에는 자의대비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 기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틈새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관혼상제라는 그 일생에 4개의 큰 예식이 있습니다. 이 중 지금 다루는 예속 논쟁은 어디에 포함이 되죠? 네, 3번째 그 초상을 치르는 의식, 상례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3일상을 치르거나 하지만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습니다. 부모님의 산소 옆에 초막을 짓고 술, 고기도 안 되고 혼인도 안 되고 관직은 당연히 퇴직해가지고 3년간 살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유행을 했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3년상을 다 치렀을 정도로 모든 거 다 하고 있었습니다. 왕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끔 안타깝게도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죽는 경우가 있어요. 상복을 입는 기간도 이제 예절도 굉장히 고도화되어서 그 친소 관계에 따라서 입는 기간이 5가지가 있습니다. 3년부터 3개월까지.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따지는 건데 자식이 먼저 죽었을 경우 이제 부모님이 상복을 입는데 이게 또 차별이 있습니다. 죽은 자식이 장자일 경우에는 길게 3년을 입지만 차자일 경우 또는 서자일 경우에는 짧게 입는 거죠. 나머지 경우는.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니는 1년 또는 9개월을 입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는가 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내용은 가계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쵸? 현종은? 그래서 현종의 1, 2차 여기 예속 얘기 자의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 관련해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적사차별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 시기가 적장자 상속의 원칙이 굉장히 강조되던 시기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상복을 입는 조그마한 얘기 같지만 사실 송시열과 허목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 왕권과 신권의 권력 다툼입니다. 서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권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로서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만든 그런 대단한 신권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 서인들이 효종을 무시했던 겁니다. 둘째? 이러면서 차남으로 왕이 올랐던 효종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뭐 그게 맞는 말이긴 하죠. 송시열 말도 효종 임금께서는 둘째 아들로 왕위를 이으셨으므로 다른 사대부들이 하는 것처럼 1년 상복을 입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편인 그 신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남인은 이제 왕에게는 예를 갖추어 국왕의 권위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지만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3년으로 쳐주자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인도 이해가 되고 서인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는 현종도 막 즉위했으니까 힘이 약할 거 아니에요? 어리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서인의 편을 들어주고 또 효종 B가 돌아가십니다. 몇 년 뒤에 효종 B가 죽을 때 자이대비가 아직도 안 죽었거든요. 이때 상복은 남인의 손을 한 번씩 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1, 2차 예송이고 간단한 상복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인이 왕권에 도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인과 남인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게 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대 붕당을 완전히 몰아내진 않고 그래도 그 대립하긴 하지만 공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숙종 때가 되면은 환국 정치가 일어나요. 이때가 되면은 여기 제가 써놨듯이 이제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고 변질됩니다. 독재하는 일당 전제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국이 뭐냐? 여러분 여당 야당이라는 말 아시죠? 그런 거가 하루아침에 여야가 바뀌는 상황. 그거를 환국이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결정하냐? 숙종이 결정합니다. 숙종 때가 되면은 이제 효종, 현종을 거치면서 있었던 정통성 논쟁은 거의 사라지고요. 좀 숙종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지만 강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려 46년간 재위하면서 이 붕당들 한쪽에 힘을 실어줬다가 뺐다가 반대쪽 지지했다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이. 6차례 이상 환국이 발생했습니다. 여야가 꼬투리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하루아침에 대신 전원과 3, 4 요직의 사람들을 서인에서 남인으로 싹 교체해버리는 거죠. 다 파직시켜버리고 유배 보내고 또 몇 년 있어서 반대로 하고 이거를 크게는 3번, 작게는 6차례 이상 했던 것이 바로 환국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을 이제 좀 갖고 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왕권은 상대적으로 강해지겠지만 정국은 완전히 혼란 그 자체입니다. 숙종의 의도는 뭐냐?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한 그거죠. 왕이 정국을 주도해서 지금 현 여당을 급격하게 교체하는, 하여튼 붕당의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공존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국 다시 서인이 노소론으로 갈라지는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수차례 환국을 거치며 이제 남인은 완전히 사라지고요. 노론과 소론이 이제 주도권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노론과 소론은 서인에서 나온 겁니다. 네, 요걸 적으면 되겠어요. 예송과 환국 적으시고 환국을 거치며 남인은 또 어느새 명맥을 잃고 있긴 있지만 주도하지 못하고 남인에 대해서 온건한 쪽과 강경한 쪽이 노소론으로 나뉘어서 또 이 둘이 싸우게 됩니다. 복잡하죠? 이 뭐에 대해서 온건 강경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환국 하나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기사환국을 설명해 볼게요. 자, 요게 숙종의 가계도입니다. 여러 가지 적혀 있는데 그 조선왕조실록에는 외모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몇 차례 이렇게 외모가 평가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장희빈입니다. 여기 희빈 장씨라고 되어 있죠.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라고 옆에 사관이 쓴 거예요. 숙종은 상당한 정치력은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나쁜 남자입니다. 특히 인현왕후 민씨와 희빈 장씨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을 준 걸로 좀 유명하죠. 보시면 인경왕후 김씨는 일찍 천년두로 죽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인 남자도 생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고 인현왕후 민씨가 다시 들어오게 되죠. 이 사람은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세력인 서인 출신의 가장 엄선된 그런 가문의 여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희빈은 출신이 미천합니다. 중인 출신이라고 하고요.
뭐 어디 특별한 라인은 없지만 이쪽이 확실히 서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남인들은 자연스럽게 장희빈을 지지하는 쪽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장희빈은 남인이고 인현왕후는 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숙종은 장희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 알겠지만 장희빈이 만나가지고 이제 경종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숙종이 굉장히 자식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종이 태어나 세자윤이 태어난 것이 숙종 제위 15년 차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5년 동안 기다렸겠어요. 근데 이 이쁜 장희빈이가 아들까지 낳아준 거죠. 그때가 숙종 15년이고 이때다 해가지고 남인 세력과 장희빈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경종을 100일 만에 원자로 책봉을, 세자로 책봉을 하고 후계자로 만들고, 아들이 없으니까요. 만들고 이제 점점 더 오만방자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현왕후 쪽을 폐위시킵니다.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부덕하다. 지금 질투를 하고 있다. 투기가 심하다. 이런 이유로 폐위시켜서 궐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바로 인현왕후 민씨의 폐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5년 뒤에 돌아오죠. 이런 역사가 없는데 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장희빈이 이제 중전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5년 사이에 숙종의 마음이 식은 겁니다. 그래서 누굴 찾냐? 궁중 무수리 중에 한 명이었던 숙빈최 씨를 만나서 애를 낳게 돼요. 이 영수는 생후 2개월 만에 죽었기 때문에 이름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연인군을 낳게 되죠. 훗날 영조가 되는. 그러니까 아들까지 낳아버리는 경종의 라이벌이 되는 남자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희빈 장씨가 얼마나 폐악을 부렸겠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취선당에 그래서 막 이상한 짓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죠. 게다가 이제 숙종이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영조를 낳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인현왕후 민씨가 괜찮은 여자였다라고 하면서 그냥 바깥에 있는 인현왕후를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살아있는데 이렇게 복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중전이었던 희빈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격하되고 중전의 자리를 인현왕후 민씨가 차지하게 됩니다. 참 기구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장희빈이 뭐 인현왕후 조상화에 화살을 쏜다든지 저주 인형으로 저주를 하고 구술한다든지 뭐 이런 게 발각이 돼서 결국은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이 장희빈이 사약 먹고 죽는 상황이 바로 기사환곡이 되겠습니다. 남인이 기세등등하다가 몰락하는 사건이죠. 그럼 경종은 어떻게 하죠? 세자는 어떻게 하죠? 이 서인들이 경종도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친모를 서인 세력들이 죽여서 사약을 먹게 했는데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복수할 수 있잖아요. 연산군처럼.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또 서인들이 나눠진 거죠. 서인 중에서 온건한 소론 쪽은 그래도 왕세자인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단은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경종을 지지하는 쪽이 이제 서인 중에 소론이 되겠고, 노론은 아니다. 지금부터 싹을 밟아놔야 된다 그러면서 이 연인군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경종이 즉위를 하기 때문에 소론이 득세를 하지만 이 경종이 4년밖에 살지 못하거든요. 제위하고 나서 일설에 의하면 이 경종이 즉위하자마자 늘 몸이 약하고 정무를 보는데 의욕이 없고 그래서 이 소론 쪽이 걱정을 많이 했고 연인군과 노론 쪽에서는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세제라고 하죠. 동생인 세자가 아니고 세제. 이 세제를 대리청정을 하게 해야 한다. 경종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왕권 위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소론이 대립을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좀 길게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기사왕국 이후에 장희빈과 함께 남인은 중앙 권력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서인만 남았는데 서인 중에서도 그래도 경종을 보호하자는 쪽이 온건한 소론이었고 아니다.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지지하자는 강경한 쪽이 노론이었다. 이렇게 나눠진 것까지가 이제 붕당 정치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기를 이제 정리해 보면은 앞서의 공존하던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서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